일본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일본의 긴급 요청을 거부하고 한국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원유 확보를 위해 중동까지 날아간 일본. 돈은 2배로 줄 테니 원유만 달라 라며 새치기를 시도했죠. 뭐든지 돈이면 해결된다 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 3시간 뒤 모든 게 뒤집혔습니다. 이란의 자폭 드론 공격에 일본이 도망칠 때 한국인들이 남아 아랍에미리트를 지켜낸 겁니다. 이에 일본을 형제라고 믿던 아랍에미리트 정부는 큰 충격에 빠졌고 한국에 1,800만 배럴의 원유를 공급하겠다 선언했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아랍에미리트가 한국을 새로운 형제라고 선언한 이유, 지금 시작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자 지구의 혈관이 끊어졌습니다. 전 세계 원유 수송의 대동맥이 멈춘 거예요. 초대형 유조선 수십 척이 엔진을 끄고 바다 위에 섰고 이란의 대함 미사일과 자폭 드론이 그 위를 날아다녔습니다. 해상 보험료는 무려 10배나 폭등했죠. 가장 먼저 쓰러진 건 일본이었습니다. 육아 보조금 75조 원을 태웠는데 장호가 바닥났고 도쿄 거리에는 트럭 기사들의 시위가 연일 터졌어요. 일본 경제산업성 특사라는 자가 엔화 다발을 가방에 쑤셔넣고 아부다비로 날아왔습니다. 기름을 구걸하러 온 거예요. 안보는 전부 미군한테 떠넘기고 돈으로 줄을 서겠다는 거였죠. 비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비참함을 비웃을 처지가 아니었어요. 일본이 기름 때문에 무너지고 있을 때 기름이 넘쳐나는 우리 UAE는 하늘 때문에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은 미제 방공 시스템이 이란의 드론대가 몰려오는 순간 접근 거부를 뱉었습니다. 미군이 원격으로 잠근 겁니다. 자기네 대사관 직원 대피가 우선이라면서요? 저는 사이드 알 만수리, UAE 전략방공사령관입니다. 30년이 넘는 세월을 이 나라의 하늘 아래서 보냈어요. 제 책상에는 훈장 대신 요격망이 먹통됐던 날, 부하들의 피 위에서 주워온 드론 파편이 놓여 있습니다. 그 쇳조각을 손바닥에 파이도록 움켜쥐었습니다. 밖에서는 제 나라의 하늘이 뚫리고 있었어요. 3월 초의 그날로 돌아가겠습니다. 귀를 찢는 폭발음이 벙커 전체를 뒤흔들었어요. 천장에서 콘크리트 가루와 흙먼지가 우수수 쏟아졌고 시뻘건 비상등이 미친 듯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매캐한 화약 냄새가 환기구를 타고 밀려왔어요. 숨을 쉴 때마다 목구멍이 따가웠습니다. 저는 관제 콘솔 앞으로 달려갔어요. 레이더 화면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란발 자폭 드론대가 새까만 점으로 화면을 뒤덮고 있었어요. 10개가 아니었습니다. 20개도 아니었어요. 벌떼처럼 몰려오는 그 검은 점들이 우리 영공을 향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핏대가 목까지 치솟았습니다. 요격 버튼 위로 주먹이 갔어요. 내리쳤습니다. 콘솔이 둔탁하게 울렸습니다.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어요. 화면에 뜬 건 발사 확인이 아니었습니다. 접근 거부. 차갑기 짝이 없는 그 4글자가 시뻘건 비상등 아래서 번쩍이고 있었어요. 다시 내리쳤습니다. 또 접근 거부. 3번째, 4번째. 주먹 관절이 까져서 피가 번졌는데도 화면은 꿈쩍을 안 했습니다. 미군 지휘소에서 잠근 거였어요. 자국 대사관 직원들의 피난 경로를 확보하겠다며 우리 요격망의 제어권을 원격으로 아예 틀어막아 버렸습니다. 내 돈으로 산 무기가 내 명령을 거부하는 겁니다. 이게 동맹입니까? 이게 방패입니까? 저는 한라인 수화기를 움켜쥐었어요. 손에 힘을 주지 않으면 떨림이 멈추지 않았거든요. 신호음이 2번 울리고 미군 장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군 자산이 타격받지 않는 한 요격은 대기하십시오. 현재 대사관 인원 이동 중입니다. 기계였어요. 사람이 아니라 기계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감정이라고는 한 톨도 섞여 있지 않은 그 음성을 듣는 순간 귓속에서 피가 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기하라고요? 내 나라 하늘 위로 미사일이 쏟아지는데 대기하라고요. 제 부하들이 죽고 있습니다. 당장 잠금을 해제하십시오. 고함을 질렀어요. 수화기를 부서져라 움켜쥐고 외쳤습니다. 돌아온 건 똑같은 말이었어요. 대기하라? 미군 자산 우선. 그리고 뚝 끊겼습니다. 벙커 구석에서 찻잔이 바닥에 깨지는 소리가 났어요. 타리크 외무장관이었습니다. 세빌로에서 맞춘 최고급 정장을 입고도 2 무릎이 후들후들 떨리고 있더군요. 영국제 홍차를 마시던 그 손이 제어가 안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떨리는 입술로 내뱉은 말이 걸작이었어요. 미국 심기 건드리지 마십시오. 시스템을 강제로 풀면 경제 제재를 맞습니다. 지금 참으면 워싱턴에서 곧 연락이 올 겁니다. 참으라고요. 하늘이 뚫리고 부하들이 피를 흘리고 정유시설에 불이 붙고 있는데 참으라는 겁니다.
미국 눈치를 보라는 거예요. 저는 타리크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벙커 안에서 가장 비싼 옷을 입고 가장 깨끗한 손을 가진 사람이 가장 비겁한 말을 하고 있었어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권총을 뽑아도 모자랄 판이었지만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었어요. 저는 고개를 돌려 CCTV 모니터를 봤습니다. 그게 더 잔인했어요. 사막 위에서 벌어지는 일이 실시간으로 찍히고 있었거든요. 자폭 드론이 하늘을 갈랐습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 불꽃이 터지고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패트리어트 포대는 발사관을 하늘로 치켜든 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잠겨 있으니까요. 세계 최강이라던 그 방패가 조각상처럼 서서 제 나라가 불타는 걸 구경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왔습니다. 모니터 오른쪽 끝에서 주황빛 불기둥이 솟아올랐어요. 화면이 하얗게 번쩍였다가 돌아왔을 때 거기 있어야 할 것이 없었습니다. 수천만 배럴의 피 같은 원유가 보관되어 있던 핵심 정유시설이었어요. 거대한 불기둥과 함께 허망하게 잿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 방어 한 번 못 해봤어요. 한 발도 안 쏘고 당했습니다. 벙커 안이 순간 적막에 빠졌어요. 비상등이 돌아가는 소리, 어딘가에서 새어나오는 흙먼지 떨어지는 소리, 그리고 제 심장 뛰는 소리, 그것밖에 안 들렸습니다. 30년을 군인으로 살았어요. 모래바람도 견뎠고 부하의 전사통보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내 돈으로 산 방패가 내 명령을 씹고 내 하늘이 뚫리고 내 기름이 타는 걸 두 눈 뜨고 지켜보는 이 모멸감은 처음이었어요. 권총을 뽑았습니다. 타리크가 비명을 질렀어요. 저는 타리크를 쏜 게 아닙니다. 한라인 통신기를 쏴버렸어요. 두 발을 박았습니다. 화면이 갈라지고 불꽃이 튀며 기계가 산산조각 났어요. 벙커 안에 화약 냄새가 한 겹 더 쌓였습니다. 타리크가 벽에 등을 붙인 채 사색이 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 양반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참모에게 고개를 돌렸어요. 정유시설 피해 규모 즉시 올려라.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참모의 보고는 잔인했어요. 저장 탱크 4기 전소, 정제 라인 2곳 가동 중단, 인근 파이프라인 파열. 숫자 하나하나가 이 나라의 피가 빠져나가는 소리였습니다. 그때 정보참모가 뛰어들어왔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사령관님, 48시간 뒤 이란이 2차 대공습을 감행할 것이라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해상 원유 터미널이 목표입니다. 심장이 쪼그라드는 것 같았어요. 해상 터미널이면 180억 달러짜리 시설입니다. 그게 날아가면 이 나라 경제의 심장이 멎는 거예요. 48시간, 이틀입니다. 잠긴 방패를 들고 이틀을 버텨야 한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불탄 한라인 잔해를 내려다봤습니다. 저것과 함께 끊어야 할 것이 있었어요. 미국이라는 이름에 묶여있던 30년치 환상이었습니다. 돈을 처발라 샀는데 내 나라 하늘도 내 맘대로 못 지키는 게 무슨 놈의 동맹입니까? 더 이상 저 오만한 자들에게 목숨을 맡길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참모에게 돌아섰어요. 목소리를 최대한 낮췄습니다. 타리크의 귀에 들어가선 안 됐거든요. 한국 측 연락관을 벙커로 불러라. 뒷문으로 은밀하게. 참모의 눈이 커졌어요. 하지만 제 눈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이고 즉시 벙커를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드론 파편을 꺼냈어요. 과거 부하들의 피가 묻은 그 쇠조각을요.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천천히 쥐었습니다. 이번에는 떨리지 않았어요. 불과 2시간이 지났을 뿐인데 벙커 안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밖에서 타오르는 정유시설의 매캐한 연기가 환기구를 타고 스며들었어요. 숨을 쉴 때마다 목이 따갑고 눈이 뻑뻑했습니다. 비상등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보다 더 거슬리는 것이 대형 모니터를 채우고 있었거든요. 화상 연결이었습니다. 워싱턴의 어느 사무실에서 한 남자가 가죽 의자에 깊숙이 파묻혀 앉아 있었어요. 리처드 스털링, 미국 방산업체의 중동 총괄 부사장이라는 자였습니다. 이 양반은 아부다비의 사이렌이 울리고 정유시설이 불타는 와중에 대서양 건너편 안전한 사무실에서 시가를 피우고 있었어요.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카메라를 바라보는 눈빛이 여유롭기 짝이 없었습니다. 제 부하들의 피가 사막 위에서 마르고 있는 바로 이 순간에요. 저는 콘솔 앞에 서서 모니터를 똑바로 노려봤습니다. 당장 요격 시스템 잠금을 해제하고 긴급 물량을 보내시오. 48시간 뒤에 2차 공습이 옵니다. 최대한 절제했어요. 감정을 드러내면 지는 판이라는 걸 30년 군 생활이 가르쳐줬으니까요. 하지만 리처드의 반응을 보는 순간 절제고 뭐고 다 소용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리처드가 시가를 천천히 잿더리에 올려놓으며 입을 열었어요. 사령관, 글로벌 공급망이 엉켜있는 건 아시지 않습니까?
대기표를 뽑으시면 24개월 안에 순서가 돌아올 겁니다. 24개월, 2년입니다. 48시간 뒤에 이 나라의 심장이 날아가는데 2년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시가 연기를 내뿜으며요.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관자놀이가 욱신거렸습니다. 2년을 기다리라는 겁니까? 지금 이란 드론이 내일 다시 날아옵니다. 180억 달러짜리 해상 터미널이 표적이에요. 리처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니터 너머에서 서류 한 장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카메라에 대고 천천히 들어 보였습니다. 그 여유로운 손놀림이 역겨웠어요. 긴급 가동을 원하시면 방법이 있긴 합니다. 프리미엄 30%를 추가로 얹으시고 이 계약서에 서명하시면 됩니다. 향후 10년간 타국 무기 체계를 절대 연동하지 않는다는 독점 조항입니다. 간단하죠. 간단하다고 했습니다. 프리미엄 30%의 10년 독점. 풀어서 말하면 이겁니다. 돈을 더 내고 앞으로 10년간 오직 미국 무기만 쓰고 미국이 잠그면 잠긴 채로 살라는 거예요. 노예 계약서였습니다. 그것도 하늘이 뚫린 나라에 급소를 쥐고 내미는 노예 계약서요. 주먹이 떨렸어요. 하지만 제가 입을 열기 전에 옆에서 먼저 목소리가 났습니다. 타리크 외무장관이었어요. 이 양반이 뭘 했는지 아십니까? 화를 낸 게 아닙니다. 모니터를 향해 허리를 굽힌 거예요. 부사장님, 제발 노여움을 푸십시오. 저희가 성의를 다해 검토하겠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만족하실 만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어요. 방금 우리 정유시설이 불탔습니다. 부하들이 피를 흘렸어요. 48시간 뒤에 더 큰 공습이 오는데 이 나라의 외무장관이 가해자한테 허리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성의를 다하겠다고요. 리처드는 모니터 너머에서 입꼬리를 올렸어요. 그 웃음이 뭘 의미하는지 저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또 먹혔다는 뜻이었죠. 이를 갈았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여기서 더 나빠졌어요. 벙커 철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경호원이 막아서려 했지만 이미 안으로 비집고 들어온 자가 있었어요. 007 가방을 양손으로 꽉 움켜쥔 채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사토 히데오, 일본 경제산업성 특사라는 자였어요. 첫인상부터 처량했습니다. 벙커 에어컨이 빵빵하게 돌아가고 있었는데도 이 양반은 하얀 손수건으로 쉴 새 없이 목덜미를 닦고 있었어요. 식은땀이었습니다. 양쪽 주머니에서 스마트폰 2대가 미친 듯이 울려대고 있었고 화면에는 도쿄에서 오는 독촉 전화, 알림과 폭락하는 닛케이 지수가 번갈아 찍히고 있었습니다. 사토가 저를 보더니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만수리 사령관님, 일본 정부를 대표하여 긴급히 요청드립니다. 레이와 석유 위기로 일본이 폭동 직전입니다. 비상용 원유 1,800만 배럴만 넘겨주시면 당장 일본 예산을 털어 엔화를 2배로 쏘겠습니다. 1,800만 배럴의 2배 가격. 숫자는 거창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들은 건 숫자가 아니었어요. 이 나라 하늘이 뚫려서 사람이 죽고 시설이 불타는 판에 일본은 그 불 위에 올라타서 기름을 빼가겠다는 소리였습니다. 사토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목소리를 낮추며 한마디를 더 보탰습니다. 방어는 미군께 얌전히 맡기시는 게 현명합니다. 괜히 딴 데 기웃거리시면 워싱턴이 불쾌해합니다. 저희 일본처럼 미군 방패 뒤에 가만히 계시고 기름은 비싸게 저에게 넘기시죠. 미군 방패 뒤에 가만히 있으라고요. 방금 그 방패가 주인을 잠가버렸다는 걸 이자도 알고 있을 겁니다. 일본이야말로 안보를 100% 미군에 무임승차하고도 기름 한 방울 제 힘으로 확보 못하는 꼴이지 않습니까? 그런 주제에 우리한테 가만히 있으라니 관자놀이의 혈관이 뛰는 게 느껴졌어요. 문제는 타리크가 아니었습니다. 오마르 경제장관이었어요. 이 양반이 벙커 한쪽에서 블룸버그 유가창을 띄운 태블릿을 들여다보며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화면에 번쩍이는 숫자들을 보는 오마르의 눈빛이 달라지고 있었어요. 저는 그 눈빛을 알아봤습니다. 돈을 세는 눈이었거든요. 오마르가 태블릿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입을 열었습니다. 사령관, 현실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어차피 뚫린 방어망입니다. 미국이 풀어주든 말든 2차 공습에 답이 없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저 일본의 눈먼 돈이라도 받아서 전후 복구 비용과 인플레이션을 막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귀를 의심했어요. 안보를 포기하고 기름을 팔아서 돈을 챙기자는 겁니다. 하늘이 뚫린 채로 장사를 하자는 거예요. 저는 오마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기름을 팔아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48시간 뒤에 그 기름이 통째로 날아갑니다. 해상터미널이 박살나면 팔 기름조차 없어요. 오마르가 잠시 멈칫했어요. 하지만 사토가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만수리 사령관님, 방어는 미제가 알아서 해줍니다. 일본이 경험으로 보증합니다. 패트리어트는 세계 최고의 시스템이에요.
지금 잠깐 문제가 있을 뿐이지 곧 풀릴 겁니다. 세계 최고의 시스템이 주인을 잠가버렸는데 곧 풀린다고요. 그 시스템의 전부를 맡긴 일본이 지금 엔화 보따리를 들고 사막까지 기어온 주제예요. 저는 사토를 쳐다봤습니다. 손수건으로 목덜미를 닦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었어요. 주머니 속 스마트폰은 쉴 새 없이 울렸고 입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세계 최고라는 말을 입에 담으면서도 온몸은 공포에 젖어 있는 거예요. 한심했습니다. 타리크가 리처드의 독점 계약서를 펴들며 오마르를 쳐다봤어요. 경제장관, 여기 서명하면 미국이 시스템을 풀어줍니다. 일본 특사의 원유 대금까지 받으면 2마리 토끼를 잡는 겁니다. 이게 현실적인 답 아닙니까? 벙커 안의 공기가 요상하게 기울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미국이 갑질을 하고 한쪽에서는 일본이 돈으로 안보를 사려 하고 내부에서는 우리 엘리트들이 무릎을 꿇으려 했어요. 한 놈은 노예 계약서를 들이밀고 한 놈은 엔화 다발을 흔들고 우리 편이라는 자들은 그 앞에서 납작 엎드리는 이 역겨운 총흙이 제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리처드가 모니터 너머에서 시가를 다시 물었어요. 여유롭게 연기를 내뿜으며 한마디를 보탰습니다. 사령관, 어차피 선택지가 없으시지 않습니까? 서명하시고 편하게 가시죠. 선택지가 없다? 그 말이 가슴에 못처럼 박혔습니다. 저는 모니터 속 리처드의 얼굴을 봤어요. 시가 연기 너머로 보이는 그 표정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우리를 부품 갈아 끼우는 ATM 정도로 보고 있다는 게 저 눈빛에 그대로 찍혀 있었어요. 시선을 돌렸습니다. 사토가 가방을 꽉 움켜쥔 채 비위를 맞추듯 웃고 있었고 다리크는 계약서 위에 펜을 올려놓고 있었어요. 오마르의 태블릿 화면에서는 블룸버그 숫자들이 쉴 새 없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인내심이 바닥을 쳤어요. 30년간 쌓아 올린 군인의 절제력이 뼈마디에서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 총극을 더 지켜볼 수는 없었어요. 저는 주머니에서 드론 파편을 꺼냈습니다. 부하들의 피가 묻은 그 쇠조각을 회의 테이블 한가운데에 탁 내려놓았어요. 금속이 대리석에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가 벙커 안에 울렸습니다. 타리크의 펜든 손이 멈췄고 사토의 웃음이 얼어붙었어요. 한 놈은 갑질하고 한 놈은 돈으로 새치기 하고 우리끼리는 엎드리자고 합니다. 이 꼴을 보라고 부하들이 죽은 겁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벙커 뒷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참모가 보낸 연락이 와 있을 시간이었거든요. 한국이 오고 있었습니다. 서명이 5분 앞이었습니다. 타리크가 리처드의 독점 계약서를 테이블 위에 펼쳐놓고 오마르가 태블릿의 블룸버그 화면과 계약 조건을 번갈아 훑고 있었어요. 사토는 벙커 구석에서 007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침을 꿀꺽 삼키고 있었습니다. 곧 서명이 끝나면 원유 협상 차례가 자기한테 돌아올 거라고 계산하고 있는 눈빛이었어요. 저는 화장실을 핑계로 자리를 떴습니다. 벙커 뒷복도를 돌아 철문 앞에 섰어요. 참모가 미리 연락해둔 대로 2사람이 와 있었습니다. 박동진, 대한민국 방위사업청 중동수출단장, 공군 파일럿 출신이라 그런지 눈매가 매의 부리처럼 날카로웠어요. 표정에 감정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옆에 선 사람은 강천수 대령이었어요. 공군 방공유도탄 사령부 현장 지휘관이라는데 첫인상이 장교 같지 않았습니다. 넥타이를 반쯤 풀어 헤치고 있었고 손등에는 기름때가 묻어 있었어요. 엘리트 장교복보다는 정비복이 더 어울릴 것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2사람을 벙커 안으로 안내했어요. 뒷문으로 조용히 들어왔지만 조용할 수 있는 건 거기까지였습니다. 타리크가 제일 먼저 반응했어요. 박 국장과 강 대령의 얼굴을 보자마자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시뻘개지더군요. 사령관, 이게 무슨 짓입니까? 미국과의 서명을 코앞에 두고 어디서 아시아산 깡통 무기상을 불러들이는 겁니까? 아시아산 깡통. 타리크의 입에서 그 말이 거침없이 튀어나왔어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타리크와 싸울 때가 아니었어요. 박 국장은 그 모욕을 들었을 텐데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표정이 처음 봤을 때 그대로였어요. 매의 눈매가 벙커 안을 한 바퀴 훑고 지나갔을 뿐이었습니다. 오마르가 태블릿을 내려놓으며 끼어들었어요. 사령관, 감정적으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검증도 안 된 시스템에 귀중한 국방 예산을 태울 수는 없습니다. 미제는 최소한 수십 년간 검증된 플랫폼이에요. 리스크를 따져야 합니다. 리스크를 따지자는 겁니다. 그 검증된 플랫폼이 몇 시간 전에 주인의 명령을 거부했다는 걸 이 양반도 2눈으로 봤으면서요. 저는 입을 열려다 멈췄어요. 뒤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끼어들었거든요. 사토였습니다.
어느새 가방을 들고 일어서서 테이블 쪽으로 다가와 있었어요. 손수건으로 목덜미를 닦으며 얄밉게 웃더군요. 한국 분들은 피만 뜨겁지 비즈니스를 모릅니다. 열정은 이해하지만 이 테이블에서는 돈이 말하는 겁니다. 저희 일본의 자금력이야말로 진짜 방패 아니겠습니까? 돈이 방패라고요. 75조 원을 태우고 기름 한 방울 확보 못해서 사막까지 기어온 나라가 돈이 방패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토를 쳐다봤어요. 이마의 땀은 닦아도 흘러내리고 있었고 주머니 속 스마트폰은 여전히 미친 듯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돈이 방패라는 자의 얼굴이 저렇게 공포에 젖어 있다는 게 우습지 않습니까? 벙커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한국 측을 향해 등을 돌리고 있었어요. 타리크는 깡통이라 하고 오마르는 리스크를 따지고 사토는 돈 타령을 하고 박 국장은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강 대령도 마찬가지였어요. 두 사람 다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그때 강 대령이 움직였어요. 뚜벅뚜벅 군화 소리가 벙커 바닥에 울렸습니다. 강 대령이 타리크의 책상 앞까지 걸어갔어요. 그리고 양손을 테이블 위에 쾅 짚었습니다. 대리석 위에 놓여있던 계약서가 바람에 밀려 미끄러졌어요. 타리크가 움찔하며 한 발 물러났습니다. 강 대령의 눈이 타리크를 정면으로 꿰뚫고 있었어요. 반쯤 풀린 넥타이 아래로 목에 힘줄이 팽팽하게 서 있었습니다. 기름때 묻은 손등으로 테이블을 짚은 채 이 사람이 입을 열었어요. 우린 대기표 따위를 파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고함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고함보다 더 무서운 종류의 낮음이었습니다. 벙커 안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어요. 타리크의 입이 반쯤 벌어졌다가 닫혔습니다. 사토의 손수건 든 손이 멈췄어요. 오마르의 태블릿에서 블룸버그 알림이 울렸지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강 대령이 테이블에서 손을 떼고 한 발 물러섰어요. 그리고 옆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박 국장에게요. 박 국장이 들고 있던 두꺼운 서류 가방의 잠금을 풀었습니다. 금속 걸쇠가 딸깍하고 열리는 소리가 벙커 안에 울렸어요. 안에서 서류 한 묶음을 꺼내 테이블 한가운데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리처드의 독점 계약서 바로 옆이었어요. 박 국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어요. 높일 필요가 없었거든요. 재고가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 공군이 당장 실전에 배치해서 쓰고 있는 작전, 물량 30기를 내일 아침 수송기에 실어서 보내겠습니다. 벙커 안이 조용해졌어요. 비상등이 돌아가는 윙소리만 남았습니다. 재고가 아니라 작전 물량이라고 했습니다. 창고에 쌓여있는 남는 물건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한국 공군이 자기네 하늘을 지키는 데 쓰고 있는 미사일을 뽑아서 보내겠다는 거예요. 자기 나라의 방패를 벗어서 남의 나라에 씌워주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24개월 대기를 부르던 미국도 엔화를 2배로 쏘겠다던 일본도 절대 상상 못할 제안이었습니다. 아니, 상상은커녕 발상 자체를 못할 겁니다. 자국의 실전 무기를 빼서 전쟁터에 보내겠다고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군인이라면 뼛속까지 알아요. 그 30기가 빠지는 동안 한국의 하늘에 구멍이 뚫린다는 뜻입니다. 자기네 가슴에 난 구멍으로 우리를 살리겠다는 거였어요. 저는 박 국장의 눈을 봤습니다. 매의 눈매 아래 감정 따위는 여전히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서류를 내려놓은 손가락 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만 알아챘어요. 이 사람도 이 결정의 무게를 온몸으로 감당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사토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엔화 2배를 불렀는데 그보다 더 미친 패가 나올 줄은 예상 못한 거죠. 입이 벌어졌다 닫혔다를 반복했습니다. 오마르의 태블릿 든 손이 축 내려갔어요. 블룸버그 숫자 따위가 의미를 잃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타리크는 달랐어요. 이 양반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발 앞으로 나서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말이 좋아 작전 물량이지. 증거가 있습니까? 당신네 물건이 미제보다 낫다는 실전 데이터를 내놓으시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작동이 멈추면 누가 책임집니까? 우리 국민의 목숨이 달린 일인데 감성파리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타리크의 논리는 이랬습니다. 감동적인 건 인정하지만 증거가 없다. 실전에서 검증이 안 됐다. 미제는 적어도 수십 년 실적이 있지 않느냐. 얼핏 들으면 맞는 말 같았어요? 오마르가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사토도 살짝 기운을 되찾은 듯 손수건을 접으며 자세를 바로 했어요. 벙커의 분위기가 다시 기울고 있었습니다. 감동에서 현실로요. 타리크가 쐐기를 박았어요. 증거 없이는 절대 서명할 수 없습니다. 리처드 부사장의 조건이 가혹한 건 사실이지만 최소한 미제는 검증이 끝난 시스템입니다. 이 자리에서 한국 측이 증거를 내놓지 못하면 원래 계약대로 진행합니다.
박 국장이 가만히 서 있었어요. 강 대령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다 반박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게 불안했습니다. 왜 아무 말이 없는 거냐고 묻고 싶었어요. 그때 박 국장이 고개를 살짝 돌려 강 대령을 봤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눈빛만 교환했어요. 강 대령이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는 반쯤 풀린 넥타이를 아예 벗어 주머니에 쑤셔 넣었어요. 마치 여기서부터는 회의실이 아니라 현장이라는 뜻처럼요. 박 국장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증거는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죠. 서류 가방 위에 손을 올리며 벙커 안의 모든 사람을 한 번씩 쳐다봤어요. 타리크도, 오마르도, 사토도, 그리고 저도요. 우린 물건을 파는 게 아닙니다. 같이 피 흘릴 자격을 증명하러 온 겁니다. 피 흘릴 자격. 그 한마디가 벙커의 공기를 갈랐어요. 장사꾼의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군인의 언어였어요. 저는 주머니 속 드론 파편을 만졌습니다. 부하들의 피가 묻은 그 쇠조각이 손바닥 위에서 따뜻해지고 있었어요. 타리크의 입이 열리려다 닫혔습니다. 반박할 말을 찾는 눈빛이었지만 나오지 않았어요. 피 흘릴 자격이라는 말 앞에서 돈 타령과 리스크 계산은 힘을 잃었거든요. 사토가 가방을 더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엔화 다발이 무색해지는 순간이라는 걸 이 양반도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벙커 밖에서 또 한 번 둔탁한 폭발음이 울렸어요. 벽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48시간이 줄어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묘하게도 처음으로 그 시간이 두렵지만은 않았습니다. 타리크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리처드의 독점 계약서였어요. 펜을 쥔 손이 서명란 위로 갔습니다. 증거 없이는 한 발짝도 못 갑니다. 박 국장, 당신의 열정은 인정하지만 이건 감정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미제는 최소한 50년이 넘는 실전 기록이 있어요. 검증 안 된 시스템에 이 나라의 운명을 걸 수는 없습니다. 타리크의 펜촉이 종이에 닿으려는 찰나였어요. 벙커 전체가 찢어졌습니다. 비유가 아닙니다. 진짜로 천장이 갈라지는 것 같은 굉음이 머리 위를 덮쳤어요. 사이렌이 터졌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쉬지 않고 울려댔어요. 비상등이 다시 미친 듯이 돌기 시작했고 벙커 벽에 걸린 시계가 떨어져 바닥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2차 공습이었어요. 48시간이라더니 그것마저 거짓말이었습니다. 이란이 기습적으로 시간을 앞당긴 겁니다. 관제 장교가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로 외쳤어요. 드론 편대 접근. 180억 달러 해상 원유 터미널 방향입니다. 2차 공격파 확인. 180억 달러. 이 나라 경제의 심장이었습니다. 그게 지금 표적이 된 거예요? 레이더 화면을 봤습니다. 또 새까맣게 몰려오고 있었어요. 1차 때와는 규모가 달랐습니다. 더 많았어요. 더 빠르게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사토가 제일 먼저 무너졌어요. 의자에서 굴러떨어지듯 바닥으로 내려가더니 책상 밑으로 기어들어갔습니다. 007 가방을 머리 위에 올려놓고 온몸을 웅크린 채 절규했어요. 기름이 다 탑니다. 터미널이 날아가면 일본이 끝이에요. 끝이라고요. 엔화 2배를 외치던 그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돈이 방패라던 자의 말로가 책상 밑이었어요. 주머니에서 빠져나온 스마트폰이 바닥을 굴렀고 화면에는 니케이 폭락 알림이 쉴 새 없이 찍히고 있었습니다. 타리크가 다급하게 미군 한 라인에 매달렸어요. 제가 총으로 부순 통신기 대신 보조 회선을 연결한 겁니다. 떨리는 손으로 모니터를 켰어요. 미군 기지가 잡혔습니다. 그런데 화면에 뜬 건 구원이 아니었어요. 미군이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대사관 옥상에 헬기가 내려앉아 있었고 군복 입은 자들이 장비 박스를 헬기에 밀어넣고 있었어요. 실시간이었습니다. 이 나라의 심장이 날아가려는 바로 이 순간에 동맹이라는 자들이 도망치는 뒷모습이 벙커, 대형 모니터에 생중계되고 있었던 겁니다. 타리크의 손에서 펜이 떨어졌어요.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이 양반의 얼굴에서 혈색이 완전히 빠져나갔어요. 미국이라는 코끼리 등에 타야만 산다던 사람이 그 코끼리가 등에 탄 자를 내팽개치고 도망치는 장면을 두 눈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없습니다. 타리크가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모니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헬기가 옥상에서 떠올랐어요. 미국의 성조기가 프로펠러 바람에 펄럭이며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고 레이더를 봤어요. 드론대가 터미널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분 단위로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패트리어트는 여전히 잠겨 있었어요. 미군은 도망쳤고요. 해상 터미널 위에는 방패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강 대령이 움직였어요. 통역관 알리의 무정의를 잡아챘습니다. 알리가 놀라서 눈이 커졌지만 강 대령의 눈빛을 보고는 즉시 손을 놓았어요. 강 대령이 무정의를 귀에 가져다 댔습니다.
천궁포대 응답하라. 사막 외곽이었어요. 시험 가동 중이라며 구석에 버려지듯 배치되어 있던 천궁포대에 직접 연결한 겁니다. 무정이 너머로 거친 잡음이 섞인 한국어가 들려왔습니다. 포대 준비 완료. 발사 대기 중입니다. 강 대령의 목에 힘줄이 섰어요. 반쯤 풀린 셔츠 칼라 아래로 땀줄기가 흘러내렸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하려는 건 시험 가동 중인 장비로 실전 요격을 하겠다는 겁니다. 검증이 안 됐다고 타리크가 외쳤던 바로 그 시스템으로요. 실패하면 끝이었어요. 터미널이 날아가고 한국의 신뢰도 날아가고 모든 게 끝나는 거였습니다. 강 대령이 저를 봤어요. 승인을 구하는 눈빛이었습니다. 타국의 영공에서 무기를 발사하려면 이 나라 사령관의 허가가 있어야 하니까요. 30년 군인 인생에서 가장 긴 1초였습니다. 레이더 화면에 검은 점들이 다가오고 있었고 모니터에서는 미군 헬기가 멀어지고 있었어요. 패트리어트는 잠겨 있었고 타리크는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책상 밑에서 사토의 울음소리가 새어나왔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 대령이 무정의에 대고 외쳤어요. 발사! 벙커가 흔들렸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굉음이 터졌어요. 모니터를 봤습니다. 사막 외곽 포대에서 태극 마크를 단 미사일들이 솟아오르고 있었어요. 하나, 둘, 셋. 맹렬하게 밤하늘을 갈랐습니다. 흰 연기 꼬리가 어둠 속에서 길게 늘어졌어요. 레이더 화면을 노려봤습니다. 숨이 멎었어요. 천궁의 궤적과 드론대의 궤적이 화면 위에서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점과 점이 다가가고 있었어요. 1코, 2코, 3코. 첫 번째가 맞았습니다. 레이더 위에서 검은 점 하나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연쇄적으로 점들이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CCTV 모니터에서는 밤하늘에 주황빛 불꽃이 연달아 터졌어요. 자폭 드론들이 공중에서 분해되며 잔해를 쏟아냈습니다. 불타는 파편이 바다 위로 비처럼 쏟아졌어요. 한 발도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미제 패트리어트가 놓친 자폭 드론들을 구석에 버려져 있던 천군기, 단 한 발의 오차도 없이 박살내고 있었어요. 밤하늘 전체가 불꽃으로 수놓아졌습니다. 처참한 밤이 아니라 통쾌한 불꽃놀이였어요. 해상 터미널은 단 한 곳도 긁히지 않았습니다. 180억 달러짜리 시설이 고스란히 살아남았어요. 바다 위에는 적의 잔해만 불타며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벙커 안에서 아무도 말을 못했어요. 사이렌이 멈추고 비상등이 느리게 돌아가고 레이더 화면 위의 검은 점들이 전부 사라진 그 순간에도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너무 완벽해서 믿기지 않았던 거예요. 그 침묵을 깨뜨린 건 벙커 철문이었습니다. 쾅! 누군가가 문을 걷어찬 거예요. 모두의 고개가 돌아갔습니다. 하산 오바이드 하사가 서 있었어요. 작업복이 땀에 흠뻑 젖어 있었고 머리카락이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숨을 거칠게 몰아쉬고 있었어요. 방공관제센터에서 전력 질주로 달려온 게 분명했습니다. 하산의 손에 구형 태블릿이 들려 있었어요. 액정에 금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금간 화면 위에서 새빨간 숫자가 미친 듯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하산이 태블릿을 치켜들었습니다. 성공률 96%, 천궁이 해상 터미널을 완벽하게 지켜냈습니다. 태블릿을 타리크의 코앞에 들이밀었어요. 실전 작전 로그가 빼곡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발사 시각, 요격 좌표, 명중 확인, 전부 새빨간 글씨로 박혀 있었어요. 검증이 안 됐다던 시스템의 검증이 실전으로 끝난 겁니다. 타리크가 한 발 물러섰어요. 태블릿의 빨간 숫자가 얼굴 위에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입을 벌렸다 닫았습니다. 아시아산 깡통이라고 외쳤던 그 입에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오마르 경제장관이 태블릿을 빼앗다시피 가져갔습니다. 화면을 뚫어져라 봤어요. 그러더니 자기 태블릿을 꺼내서 숫자를 나란히 놓기 시작했어요. 한쪽에는 터미널이 파괴됐을 경우의 예상 피해액 180억 달러, 반대쪽에는 천궁 요격탄의 발당 비용 150만 달러. 두 숫자를 번갈아 보던 오마르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안경을 벗어 테이블 위에 던졌어요. 렌즈가 대리석에 부딪혀 미끄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180억 달러를 150만 달러로 지켜낸 겁니다. 블룸버그 화면을 종일 들여다보던 이 양반의 머릿속에서 리스크 계산이 근본부터 뒤집어진 순간이었어요. 저는 강 대령을 봤습니다. 무정의를 아직 쥐고 있었어요. 셔츠가 땀에 젖어 등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담담했어요. 환호하지 않았습니다. 박 국장도 마찬가지였어요. 두 사람 다 일을 끝낸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축제가 아니라 과업이었다는 듯이요. 책상 밑에서 사토의 얼굴이 삐죽 나왔어요. 두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손수건과 스마트폰 사이에서 기어나오는 꼴이 처참했어요.
돈이 방패라던 자의 방패는 책상 밑이었고 깡통이라 불린 한국의 방패는 밤하늘에서 불을 뿜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드론 파편을 꺼냈어요. 부하들의 피가 묻은 그 쇠 조각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처음으로 그 무게가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밖에서는 바다 위에 적의 잔해가 불타며 가라앉고 있었고 이 나라의 심장은 멀쩡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강 대령이 무정의를 내려놓으며 저를 봤어요. 고개를 아주 작게 끄덕였습니다. 저도 끄덕였어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군인과 군인 사이에 말 따위는 필요 없는 순간이 있거든요. 타리크의 발밑에 떨어진 펜이 보였어요. 리처드의 독점 계약서 위에 서명할 뻔했던 그 펜이요. 이제 그 종이는 의미를 잃었습니다. 밤하늘의 불꽃이 그 계약서 위에 줄을 그어버렸거든요. 벙커 안의 환호가 채 가라앉기도 전이었습니다. 철문이 안쪽으로 벌컥 열리더니 군홧발 소리가 바닥을 쿵쿵 울렸어요. 경호원 2명이 막아섰지만 밀려났습니다. 들어온 건 토마스 그랜섬, 주 UAE 미국 대사였어요. 얼굴이 시뻘갰더군요. 핏줄이 관자놀이에서 뛰고 있었고 넥타이가 반쯤 돌아가 있었습니다. 아까 모니터에서 본 헬기, 그 헬기로 대사관 직원들을 빼돌려놓고 직접 벙커로 뛰어온 거였어요. 도망칠 건 도망치고 겁박하러 온 겁니다. 토마스가 벙커 한가운데 서서 저를 정면으로 쏘아봤습니다. 만수리 사령관? 방금 무슨 짓을 한 겁니까? 미국의 승인 없이 비인가 무기 체계를 가동시켰어요. 이건 양국 방위 협정 위반입니다. 목소리가 벙커 벽에 부딪혀 울렸어요. 위반이라고 했습니다. 자기네가 방패를 잠가놓고 도망쳤으면서 살아남은 쪽이 위반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하지만 토마스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국 시스템을 즉각 철거하지 않으면 군사 위성 정보를 끊겠습니다. 패트리어트 정비 인력도 전원 철수시킵니다. 48시간 내로요. 위성 정보 차단에 정비 인력 철수. 풀어서 말하면 이겁니다. 기존 방공망까지 완전히 무력화시켜서 벌거벗은 채로 내버려 두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남은 게 배 아팠던 겁니다. 자기네 물건이 못한 걸 한국이 해냈으니까요. 타리크의 얼굴이 백지장이 됐어요. 아까 천궁의 불꽃 앞에서 말문이 막혔던 이 양반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제 팔을 붙잡더군요. 사령관, 제발 미국에 사과합시다. 시험 가동 중 우발적으로 발사된 거라고 해명하면 됩니다. 위성 정보가 끊기면 우리는 눈먼 장님이에요. 엎드리십시오, 제발! 엎드리라고요. 방금 목숨을 구해준 방패를 버리고 우리를 잠가버린 자한테 엎드리라는 겁니다. 타리크의 손가락이 제 소매를 파고들었어요. 손톱이 느껴질 만큼 세게 쥐고 있었습니다. 공포였어요. 미국이라는 이름에 30년간 기대온 사람의 공포가 손가락 끝에서 전해졌습니다. 책상 밑에서 사토가 다시 기어나왔어요. 이번에는 눈물까지 글썽이고 있었습니다. 만수리 사령관님, 일본이 돈을 3배로 올립니다. 3배요? 얌전히 미제 시스템으로 돌아가시면 원유도 드리고 엔화도 드리겠습니다. 제발 조용히 넘어갑시다. 3배라고 했습니다. 목숨이 오가는 자리에서 이 양반의 머릿속에는 아직도 돈밖에 없었어요. 한쪽 손에는 엔화 다발이, 다른 손에는 하얀 손수건이 들려 있었습니다. 바닥에서 일어나지도 못한 채 무릎으로 기어와서 지폐를 흔드는 꼴이 역겨웠어요. 토마스가 한 발 더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 코앞이었어요. 사령관, 마지막 기회입니다. 감히 미국의 시스템을 건드리면 내일 당장 경제 제재가 들어갑니다. 중동에서 달러 결제가 막히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경제 제재, 달러 결제 차단, 핵폭탄급 협박이었어요. 이 나라의 원유는 달러로 거래됩니다. 달러가 막히면 기름이 넘쳐나도 팔 수가 없어요. 토마스는 그걸 알고 던진 겁니다. 벙커 안의 공기가 납처럼 무거워졌습니다. 타리크가 제 소매를 잡아당기고 사토가 바닥에서 돈을 흔들고 토마스가 제재를 들이대고 삼면에서 압박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그때 벙커 안쪽 문이 열렸습니다. 발소리가 없었어요. 경호원 4명이 길을 열었고 그 사이로 한 사람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오른손으로 묵직한 호박석 묵주를 천천히 굴리고 있었어요. 얼굴에 감정이라고는 한 줌도 없었습니다. 셰이크 자예드 알 나얀, 이 나라의 왕세자, 최고 결정권자였습니다. 벙커 안이 순간 얼어붙었어요. 토마스의 기세가 반토막 났습니다. 타리크의 손이 제 소매에서 떨어졌고 사토는 바닥에 엎드린 자세 그대로 굳었어요. 왕세자가 천천히 걸었습니다. 묵주 구슬이 달그락거리는 소리만 벙커 안에 울렸어요. 모니터 앞에 멈춰 서서 화면을 봤습니다. 아까 찍힌 미군 헬기의 도주 장면이 아직 남아 있었어요. 성조기가 프로펠러 바람에 펄럭이며 작아지는 그 장면이요.
왕세자가 토마스를 봤습니다. 묵주를 굴리는 속도가 느려졌어요. 토마스가 입을 열었습니다. 왕세자 전하, 미합 중국은 UAE의 안보를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비인가 체계의 가동은 양국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현명한 판단. 그 말이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왕세자의 오른손이 멈췄습니다. 묵주줄이 팽팽하게 당겨졌어요. 그리고 툭 끊어졌습니다. 호박석 구슬들이 대리석 바닥 위에 쏟아졌어요. 또르르 굴러가는 소리가 벙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왕세자가 입을 열었어요. 우리가 내 놈들 호주머니 속에 개냐? 사자후였습니다. 벙커 벽이 진동하는 것 같았어요. 감정을 절대 얼굴에 드러내지 않는다는 이 나라의 지배자가 평생 한번 쥐어짜듯 토해낸 분노였습니다. 토마스가 한 발 물러섰어요.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왕세자가 한 발 앞으로 나섰어요. 방패를 잠그고 도망쳤으면서 위반을 따진다고? 제재? 달러? 좋다. 끊어봐라. 그 달러가 필요 없는 나라들이 줄을 서서 우리 기름을 사갈 것이다. 토마스의 입이 벌어졌다 닫혔어요. 반박할 말을 찾고 있었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왕세자의 눈빛이 불을 품고 있었거든요. 30년 넘게 중동의 지배자로 군림한 사람의 분노 앞에서 대사 따위의 엄포는 종잇장이었어요. 왕세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마르 경제장관을 봤어요. 오마르가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안경을 아까 벗어 던져서 얼굴이 맨눈이었어요. 그 맨눈으로 왕세자를 똑바로 봤습니다. 오마르가 사토의 가방을 발로 걷어찼어요. 가방이 바닥을 미끄러지며 사토의 무릎 앞에 부딪혔습니다. 안에서 엔화 다발이 흘러나왔어요. 가짜 돈으로 안보를 살 순 없습니다. 국방 예산 통제권은 전액 한국에 풉니다. 리스크를 따지던 양반의 입에서 그 말이 나왔어요. 블룸버그 숫자를 종일 들여다보던 사람이 180억, 달러를 150만 달러로 지켜낸 현실 앞에서 계산을 끝낸 겁니다. 저는 사토를 봤어요. 무릎 앞에 흩어진 엔화 다발을 멍하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75조 원을 태우고 엔화를 3배로 불렀는데 돈다발이 발길에 차여 바닥을 구르고 있었어요. 더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토의 멱살을 잡았어요. 제 손으로 직접 잡았습니다. 셔츠가 구겨지며 단추가 하나 떨어져 나갔어요. 사토가 비명을 질렀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벙커 밖으로 끌고 나가 복도에 내동댕이 쳤어요. 사토가 바닥에 넘어지며 손수건이 허공에 날렸습니다. 돈보따리 들고 기어와서 이 나라 안보를 사겠다고? 다시는 이 문턱을 넘지 마시오. 사토의 입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바닥에 주저앉은 채 벌어진 입으로 숨만 헐떡였습니다. 복도 끝으로 던져진 가방에서 흘러나온 엔화가 바닥에 흩뿌려져 있었어요. 벙커로 돌아왔습니다. 박 국장이 테이블 위에 서류를 펼쳐놓고 있었어요. 천궁 이 전면 도입 및 작전 통제권 전환. 서류 상단에 박힌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펜을 집어들었어요. 아까 타리크가 리처드의 계약서에 서명하려다 떨어뜨린 바로 그 펜이었습니다. 같은 펜으로 다른 종이에 사인을 갈겼어요. 획이 굵게 파였습니다. 30년치 굴욕을 한 글자에 쏟아부은 것 같았어요. 강 대령이 위성 전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버튼을 누르고 수화기를 귀에 댔어요. 짧고 단단한 목소리가 벙커 안에 울렸습니다. 작전 개시, 중동의 하늘을 열어라. 대구 기지로 향하는 명령이었어요.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한국의 활주로에서 이 사막의 하늘까지 보이지 않는 선이 하나 그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드론 파편을 꺼냈어요. 이번에는 테이블 위가 아니라 가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심장 위에요. 부하들의 피가 묻은 이 쇠조각이 가장 가까이 있어야 할 자리가 거기였거든요. 작전 개시. 강 대령이 내뱉은 그 세 글자가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갔습니다. 대구 기지의 새벽이었어요. 한국 시각으로 오전 4시. 활주로에 비상등이 켜지고 경납고 셔터가 올라가는 쇳소리가 기지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저는 벙커 모니터로 그 장면을 봤어요. 한국 측이 실시간 영상을 공유해 준 겁니다. 박 국장이 조용히 옆에 서서 화면을 가리켰어요. 지금부터 보시는 게 우리가 말한 작전 물량입니다. 아스팔트 위에 땀에 젖은 공군 장병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어요. 새벽 4시인데 잠이 덜 깬 얼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부 이를 악문 표정이었어요. 실전 배치된 천궁 미사일의 결박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렌치가 돌아가는 소리, 유압 장치가 내려가는 소리, 지휘관의 고함 소리가 뒤엉켜 들렸어요. 제가 놓칠 뻔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결박이 풀리는 미사일 발사대 옆에 한국 공군 조종사 한 명이 서 있었어요. 자기 기지에서 자기 하늘을 지키던 무기가 트럭에 실리는 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보였어요.
이를 악물고 있었지만 주먹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기 방패가 빠져나가는 거니까요. 그 구멍은 그 조종사가 맨몸으로 메워야 합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게 박 국장이 말한 피 흘릴 자격이었습니다. 자기 가슴에 구멍을 내서 남의 가슴을 막아주는 거요. 돈을 3배로 부른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24개월 대기표를 뽑는다고 줄 서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건 오직 피로만 증명되는 종류의 것이었어요. 모니터 속 대구 기지의 아스팔트가 바빠지고 있었습니다. C-11 수송기 6대가 활주로에 나란히 서 있었어요. 거대한 동체의 화물 램프가 입을 벌리고 미사일 발사대를 삼키기 시작했습니다. 장병들이 트럭과 수송기 사이를 뛰어다녔어요. 고함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1시간이 지나자 6대의 수송기가 모두 화물을 집어삼켰어요. 램프가 올라가고 엔진이 돌아가고 활주로 끝에서 불빛이 번쩍이더니 첫 번째 수송기가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연합함대처럼 줄지어 이륙했어요. 민항기들의 항로를 강제로 비켜쓰며 하늘을 찢었습니다. 태극마크를 단 거대한 쇳덩어리들이 사막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어요. 박 국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비행시간 8시간입니다. 도착 즉시 배치에 들어갑니다. 8시간. 3차 공습까지 남은 시간에서 8시간을 빼면 현장에서 시스템을 세우고 전력화까지 끝내야 하는 시간이 고작 10몇 시간이었어요.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박 국장의 표정에는 불안이라는 게 없었어요. 8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부다비 공항에 착륙 허가가 떨어졌어요. 공습 잔해가 아직 타오르고 있는 활주로였습니다. 검은 그을음이 아스팔트를 뒤덮고 있었고 구급차 사이렌이 멀리서 울렸어요. 그 위로 C-17의 거대한 동체가 굉음을 내며 내려앉았습니다. 바퀴가 아스팔트에 닿는 순간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연달아 착륙했습니다. 태극마크가 아부다비의 흐린 하늘 아래서 선명하게 빛났어요. 화물 램프가 열리자마자 강 대령이 제일 먼저 뛰어내렸습니다. 넥타이는 진작 벗어 던졌고 셔츠 소매를 팔꿈치까지 걷어올린 상태였어요. 트럭 위로 올라가 미사일 발사대의 고정장치를 직접 풀기 시작했습니다. 사막의 폭염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착륙한 지 3분도 안 돼서 이 사람의 셔츠가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내려, 빨리 내려, 시간 없다. 강대령의 고함이 활주로에 울렸어요. 한국 장병들이 수송기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기름때 묻은 작업복 차림이었어요. 엘리트 장교의 정장이 아니라 현장 기술자의 옷을 입고 전쟁터에 온 거였습니다. 미군 기술자 서너 명이 활주로 가장자리에 서서 팔짱을 끼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한 놈이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우리 시스템 락은 절대 못 뚫는다. 구경이나 하지. 기존 방공 네트워크에 걸린 미군의 전자 잠금 장치를 말하는 거였어요. 천궁을 배치해도 기존 레이더망과 연동이 안 되면 반쪽짜리라는 뜻이었습니다. 미군 기술자의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어요. 저건 자신감이 아니라 오만함이었습니다. 자기네가 깔아놓은 족쇄가 절대 풀리지 않을 거라는 확신에서 나오는 웃음이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장비를 펼쳤습니다. 노트북과 케이블 다발, 분석 장비를 활주로 바닥에 늘어놓고 작업에 들어갔어요. 아무도 미군 기술자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쳐다볼 시간이 없었거든요.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이 미친 듯이 빨랐어요. 3시간이었습니다. 단 3시간 만에 한국 엔지니어들이 미군의 전자잠금을 우회해버렸어요. 뚫은 게 아니라 우회한 겁니다. 미군 시스템을 건드리지 않고 독립된 한국형 레이더망을 구축해서 천궁 포대를 100% 자체 네트워크로 돌린 거였어요. 팔짱 끼고 구경하던 미군 기술자의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입이 벌어진 채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어요. 콧대 높은 서방의 잠금 따위는 종이장이었습니다. 강 대령은 배치 현장을 떠나지 않았어요. 트럭 위에서 내려오질 않았습니다. UAE 병사들이 미사일을 옮기는 동선을 직접 잡아주고 있었어요. 발이 느린 병사의 멱살을 잡아 끌어당기며 위치를 바로잡았습니다. 말이 안 통했어요. 하지만 그때 통역관 알리가 뛰어왔습니다. 빨리빨리! 당겨! 더 당겨! 알리가 강 대령의 거친 한국어를 그대로 아랍어로 바꿨어요. 통까지 살렸습니다. 끈끈하고 절박한 뉘앙스가 그대로 전해졌어요. UAE 병사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걸음이 빨라졌어요. 한국 장병들과 섞여 뛰기 시작했습니다. 사막의 열기가 50대 가까웠어요. 그 폭염 속에서 한국인과 UAE 군인이 함께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강 대령이 트럭 위에서 고함을 지르면 알리가 아랍어로 받아쳤고 UAE 병사들이 달려갔어요. 한국 조작원이 UAE 병사의 손을 직접 잡고 발사 콘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손 위에 손을 포개고
버튼 하나하나의 감각을 몸으로 가르쳤어요. 매뉴얼을 읽어주는 게 아니라 살갗을 맞대고 전수하는 거친 현장 인수인계였습니다. 시간이 녹아내렸어요. 해가 기울고 사막의 긴 그림자가 드리우고 다시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3차 공습이 2시간 앞이었어요. 저는 벙커 모니터로 사막 곳곳에 배치된 천공포대를 봤습니다. 30기의 발사관이 일제히 하늘을 향해 치켜들어져 있었어요. 사막의 검은 실루엣 위로 포대에 윤곽이 별빛을 가리며 서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한국 장병과 UAE 병사가 나란히 서 있었어요. 서로의 얼굴에 묻은 기름때와 모래먼지가 구분이 안 됐습니다. 레이더 화면에 녹색 격자가 켜졌습니다. 한국형 독립 네트워크가 가동된 거예요. 격자선이 사막 전역을 덮었어요. 미군 시스템과는 완전히 분리된 순수하게 한국의 기술로만 돌아가는 방패였습니다. 관제실에서 보고가 올라왔어요. 전력화 100% 완료. 저는 그 5글자를 2번 들었습니다. 한 번은 관제실 스피커에서, 한 번은 제 심장에서요. 불가능하다고 했던 시간을 뒤집었어요. 24개월을 부르던 미국, 돈을 3배로 부르던 일본, 절대 못 뚫는다고 비웃던 미군 기술자. 그 모든 것을 땀과 기름때로 박살냈습니다. 강대령의 목소리가 무정위에서 흘러나왔어요. 쉰 목소리였습니다. 12시간 넘게 사막에서 고함을 질렀으니까요. 사령관님, 준비됐습니다. 와서 보십시오. 저는 벙커 문을 나섰어요. 사막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뜨거운 바람이었지만 상쾌했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칠흑 같은 밤하늘 아래 전공포대의 발사관이 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2시간 뒤 그 하늘에서 적이 쏟아질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이 하늘 아래 서 있는 건 잠긴 방패가 아니라 주인의 명령에 응답하는 진짜 방패였으니까요. 칠흑 같은 밤하늘이 갈라졌습니다. 3차 대공습이 시작된 거예요. 레이더 화면에 검은 점들이 다시 몰려왔어요. 이번에는 1차, 2차와 비교가 안 됐습니다. 화면 전체가 새까매질 정도로 쏟아지고 있었어요. 이란이 남은 전력을 전부 쏟아부은 게 분명했습니다. 벙커 안에 긴장이 벽처럼 쌓였어요. 참모들의 숨소리가 들릴 만큼 고요했습니다. 저는 레이더 앞에 서서 화면을 노려봤어요. 녹색 격자 위로 검은 점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한국형 독립 네트워크가 그 점 하나하나를 추적하고 있었어요. 강 대령의 목소리가 무정위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사막 현장에서 직접 지휘하고 있었어요. 전 포대 조준 완료. 발사 대기.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정위에 대고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발사 허가. 사막이 불을 뿜었어요. 30기의 포대에서 미사일이 동시에 솟아올랐습니다. 굉음이 벙커 벽을 타고 울렸어요. 모니터에서 하얀 연기 꼬리가 밤하늘을 수놓았습니다. 태극 마크를 단 미사일들이 검은 점들을 향해 맹렬하게 치솟았어요. 레이더 화면을 봤습니다. 궤적이 교차하기 시작했어요. 녹색 선과 검은 점이 만나는 순간마다 점이 사라졌습니다. 하나, 둘, 셋. 연쇄적으로 꺼져나갔어요. CCTV 모니터에서는 밤하늘에 주황빛 불꽃이 연달아 터졌습니다. 폭발음이 겹쳐지며 하늘 전체가 울렸어요. 쏟아지는 드론과 미사일을 천궁이 미친 듯이 박살내고 있었습니다. 한 발도 빗나가지 않았어요. 레이더 위에 검은 점이 하나씩 지워질 때마다 벙커 안의 참모들이 숨을 삼켰습니다. 10개가 사라지고 20개가 사라지고 30개가 사라졌어요. 밤하늘이 통째로 불꽃으로 물들었습니다. 적의 잔해가 유성처럼 꼬리를 끌며 바다로 떨어졌어요. 하나도 뚫리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도요. 완벽했어요. 벙커 밖 아주 먼 곳에서 누군가가 이 밤하늘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국경 너머 관측소였어요. 사우디아라비아 국방차관 살만 빈 칼리드 왕자가 최고급 망원경에 눈을 대고 있었습니다. 아부다비 밤하늘을 수놓는 천궁의 불꽃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거예요. 퍼펙트 격추. 한 발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방어를 자기 눈으로 확인한 겁니다. 박 국장의 위성 전화가 울렸어요. 살만 왕자였습니다. 박 국장이 수화기를 귀에 대자마자 살만 왕자의 목소리가 벙커까지 들릴 만큼 크게 쏟아졌어요. 사우디의 하늘도 전부 당신들 방패로 덮어버리겠소. 백지 수표를 준비할 테니 당장 리야드로 날아오시오. 벙커 안이 술렁였어요. 사우디였습니다. 중동 최대의 산유국이 한국의 방패를 달라고 먼저 손을 내민 겁니다. 도미노의 첫 조각이 쓰러진 순간이었어요. 아부다비 하늘에서 증명된 불꽃이 국경을 넘어 사우디까지 닿은 겁니다. 왕세자가 벙커 안으로 다시 걸어 들어왔어요. 아까 끊어진 묵주 대신 2손이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달랐어요.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확신이었어요.
이 나라의 최고 결정권자가 무엇을 할지 이미 정한 얼굴이었습니다. 왕세자가 저를 봤어요. 그리고 강 대령을 봤습니다. 땀에 젖고 기름때가 묻은 셔츠 차림의 강 대령을요. 왕세자가 천천히 다가가 강 대령의 가슴에 손을 올렸어요. 그리고 제 가슴에도 손을 올렸습니다. 두 군인의 가슴 위에 왕세자의 손이 차례로 닿았어요. 오늘 이 하늘을 지킨 두 사람에게 이 나라 최고 등급의 훈장을 내린다. 강 대령의 눈이 살짝 커졌어요. 하지만 금방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고개를 숙여 예를 갖췄어요. 저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훈장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왕세자의 손바닥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중요했습니다. 그건 신뢰였거든요. 왕세자가 고개를 돌렸어요. 참모들을 한번 쭉 훑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비상 원유 1,800만 배럴을 한국 국적선 6척에 최우선으로 채워라. 영순위 배정이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 먼저 한국의 비축 창고를 채운다. 영순위, 세계에서 가장 먼저라는 뜻이었어요. 호르무즈가 막혀 전 세계가 기름에 목이 마른 이 판국에 한국에게 제일 먼저 기름을 주겠다는 겁니다. 엔화를 3배로 불러도 줄 서지 못했던 그 기름을요. 오마르 경제장관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블룸버그 화면만 들여다보던 양반이 태블릿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두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숫자쟁이가 숫자를 넘어선 순간이었어요. 벙커 모니터에 항구 CCTV가 잡혔습니다. 아부다비 항구에 대기하고 있던 한국 국적 초대형 유조선 6척이었어요. 거대한 선체에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호르무즈가 막혀 꼼짝 못하고 서 있던 그 배들이 이제 검은 황금을 싣기 시작했어요. 송유관이 연결되고 펌프가 돌아가는 소리가 모니터 너머에서 들렸습니다. 항구 구석이 보였어요. 사토가 서 있었습니다. 아까 벙커에서 내동댕이 쳐진 뒤로 거기까지 기어간 모양이었어요. 양복은 구겨질 대로 구겨졌고 넥타이는 풀어져 있었습니다. 텅 빈 기름통 하나를 끌어안고 서서 한국 유조선의 기름이 채워지는 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사토의 입이 벌어졌어요. 바람 빠진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우리가 돈을 2배나 불렀는데 3배까지 올렸는데 2배를 불렀습니다. 3배를 올렸습니다. 75조 원을 태웠습니다. 그런데도 한 방울도 못 받았어요. 안보를 남한테 맡기고 돈으로 줄을 사려 한 나라의 말로가 텅 빈 기름통이었습니다. 사토의 주머니 속 스마트폰이 또 울렸어요. 화면에는 니케이 폭락 속보가 찍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사토는 더 이상 화면을 보지 않았어요. 볼 힘이 남아있지 않은 거였죠. 박 국장이 항구 모니터를 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사토를 향한 말은 아니었습니다. 벙커 안의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었어요. 안보 없는 돈은 휴지 조각일 뿐이지요. 타리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시아산 깡통이라고 외쳤던 입이, 서명하라고 펜을 쥐었던 손이, 미국에 엎드리자고 매달렸던 무릎이 지금은 전부 힘을 잃고 축 처져 있었습니다. 항구에서 한국 유조선이 기름을 삼키는 소리가 모니터 너머에서 웅웅 울렸어요. 일본의 레이와 석유 위기는 이 순간 회복 불능으로 확정됐습니다. 호르무즈의 기름은 한국에게 먼저 갔고 사우디의 하늘은 한국의 방패가 덮었어요. 돈으로 뚫을 수 없는 벽이 세워진 겁니다. 엔화가 아무리 많아도 이 벽 앞에서는 종이장이었어요. 저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고 벙커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몇 시간 전만 해도 이 천장에서 흙먼지가 쏟아졌습니다. 비상등이 미친 듯이 돌았고 미제 방패는 주인을 배신했어요. 지금 그 천장 너머 하늘에는 천궁의 연기 자국이 남아있을 겁니다. 적의 잔해는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고 이 나라의 심장은 멀쩡하게 뛰고 있었어요. 에너지와 안보, 두 마리를 동시에 잡았습니다. 아니, 잡은 게 아니라 멱살을 쥐고 끌어온 거예요. 자기 가슴에 구멍을 내서 남의 가슴을 막아준 나라가 그 대가로 받아낸 것이었습니다. 강 대령이 옆에 서서 항구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셔츠는 땀과 기름때로 범벅이었고 목소리는 12시간 넘게 고함을 질러서 쉬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처음 벙커에 들어왔을 때와 똑같았어요. 사령관님, 이 승리를 굳혀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 대령이 맞았습니다. 불꽃은 화려했지만 불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이걸 제도로, 서류로, 전 세계가 보는 자리에서 못으로 박아야 했습니다. 뽑을 수 없는 못으로요. 참모가 보고를 올렸어요. 왕세자 전하께서 3월 18일 전 세계 생방송 결산 행사를 지시하셨습니다. 장소는 아부다비 항구입니다. 3월 18일 결산일이었어요. 이 싸움의 마침표를 찍는 날이 정해진 겁니다. 2026년 3월 18일 오전 10시 아부다비 항구 위로 모래바람이 거쳐 있었습니다. 며칠간 이 도시를 뒤덮었던 화약 냄새와 검은 연기가 사라지고
눈이 부실 만큼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어요. 바다 위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짠내를 머금고 제 얼굴을 스쳤습니다. 살아있다는 감각이 온몸에 번졌어요. 항구에는 전 세계 방송사의 중계차가 빼곡히 들어서 있었습니다. CNN, BBC, 알자지라, NHK, 카메라 렌즈가 햇빛을 받아 번쩍였어요. 며칠 전까지 한국산을 깡통이라 비웃고 천궁의 실패를 점치며 악담을 퍼붓던 그 방송사들이 이제는 성공의 현장을 찍으러 줄을 선 겁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공항 방향이었어요. 활주로에서 한 남자가 작은 캐리어 하나를 끌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리처드 스털링이었어요. 시가도 없었고 여유로운 미소도 없었습니다. 10년 독점 계약을 떠벌리며 시가 연기를 내뿜던 그 양반이 계약 파기를 통보받고 쓸쓸하게 공항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등이 움츠러들어 있었습니다. 24개월 대기를 부르고 프리미엄 30%를 얹고 노예 계약서를 들이밀던 자의 마지막이 공항 게이트 앞의 뒷모습이었어요. 저는 그 등을 오래 보지 않았습니다. 볼 필요가 없었거든요. 회의장으로 향했어요. 항구 한쪽에 마련된 임시 무대였습니다. 흰 천막 아래 긴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에 서류 한 묶음과 펜 두 자루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전 세계 생방송 카메라가 그 테이블을 향해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무대 앞에서 낯익은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타리크 외무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의 손에 들린 것이 이상했어요. 최고급 찻잔이었습니다. 세빌로 정장을 입고 영국제 홍차를 마시던 그 양반이 직접 두 손으로 찻잔을 들고 서 있었어요. 박 국장이 다가왔습니다. 타리크가 박 국장 앞에서 멈췄어요. 잠깐 입술을 깨물더니 허리를 숙였습니다. 90도였어요. 세빌로 정장의 등 라인이 팽팽하게 당겨질 만큼 깊은 인사였습니다. 박 국장, 당신들의 거친 의리가 우리의 낡은 외교를 박살냈습니다. 깡통이라 했던 이 입으로 이 차를 드리기가 부끄럽지만 받아주십시오. 박 국장이 찻잔을 받았어요. 양손으로요? 매의 눈매가 살짝 누그러졌습니다. 처음으로 이 사람의 표정에 온기 같은 게 번지는 걸 봤어요. 하지만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한번 끄덕인 것으로 전부였어요. 저는 회의장 옆으로 걸어갔습니다. 강 대령이 제 옆에 나란히 섰어요. 셔츠를 갈아입었더군요. 하지만 손등의 기름때는 그대로였어요. 빡빡 문질러도 안 지워진다며 쑥스러운 듯 손을 주머니에 찔러 넣었습니다. 저는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괜찮습니다, 대령. 그 기름때가 당신의 훈장이에요. 강 대령이 멋쩍게 웃었어요. 처음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하늘에서 굉음이 들렸어요. 고개를 올렸습니다. 한국산 전투기 편대가 항구 상공을 가르며 호위 비행을 하고 있었어요. 태극 마크가 푸른 하늘 아래서 번쩍였습니다. 편대가 지나갈 때마다 그림자가 항구 위를 스쳤어요. 강 대령과 저는 나란히 서서 그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며칠 전 자폭 드론이 새까맣게 몰려오던 바로 그 하늘이었어요. 지금 그 하늘을 한국의 전투기가 가르고 있었습니다. 항구 반대쪽이 보였어요. 한국 국적 초대형 유조선 6척이 정박해 있었습니다. 검은 황금을 가득 실은 거대한 선체가 해수면 아래로 깊이 가라앉아 있었어요. 만재였습니다. 1800만 배럴의 원유가 선체 안에서 출렁이고 있었어요. 세계 어느 나라보다 먼저 채워진 기름이었습니다. 백고동이 울렸어요. 깊고 웅장한 소리가 항구 전체를 울렸습니다. 첫 번째 유조선이 부산항을 향해 출항하기 시작했어요. 거대한 선체가 천천히 돌아서며 항구를 벗어났습니다. 두 번째가 뒤를 따랐어요. 세 번째, 네 번째. 유조선들이 줄지어 바다로 나갔습니다. 백고동 소리가 겹쳐지며 아부다비 항구를 가득 채웠어요. 그 백고동 소리 아래에서 라디오가 흘러나왔습니다. 항구 구석에 주저앉아 있는 사토의 등 뒤에서요. 라디오 뉴스였어요. 일본어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일본 내각 총사퇴, 니스케이 대폭락, 레이와 석유 위기 회복 불능. 한 문장 한 문장이 사토의 등을 때리고 있었어요. 사토가 텅 빈 기름통을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아까 벙커에서 끌려 나온 뒤로 양복은 구겨질 대로 구겨졌고 손수건은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보이지 않았어요. 한국 유조선이 하나씩 출항할 때마다 사토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울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확인할 필요도 없었어요. 박 국장이 항구 쪽을 걸어가다 사토의 앞을 지나쳤어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나치면서 한마디를 남겼어요. 안보 없는 돈은 휴지 조각일 뿐이지요. 사토의 고개가 떨어졌습니다. 바닥을 보고 있었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오전 10시 정각이 됐어요. 생방송이 시작됐습니다. 전 세계 카메라가 붉은 불빛을 켜고 무대를 비추고 있었어요.
한국 정상과 UAE 정상이 무대에 나란히 섰습니다. 흰 천막 아래 긴 테이블 위에 서류가 놓여 있었어요. 350억 달러 규모의 방산 에너지 통합 혈맹 양해각서였습니다. 두 정상이 동시에 펜을 들었어요. 서류 위에 도장이 찍혔습니다. 플래시가 터지며 항구가 환하게 밝아졌어요. 왕세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CNN 카메라, BBC 카메라, 알야이라 카메라, 렌즈 하나하나에 왕세자의 얼굴이 비추고 있었습니다. 왕세자가 입을 열었어요. 수십 년간 이 사막의 룰은 동아방과 위선이 정했습니다. 미국은 방패를 팔아놓고 열쇠를 쥐었고 일본은 돈다발을 흔들며 줄을 사려 했습니다. 위기가 닥치자 돈은 종이가 됐고 방패는 잠겼습니다. 왕세자의 목소리가 항구 전체에 울렸어요. 카메라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자기 하늘의 방패를 벗어서 우리 하늘에 씌워준 나라가요. 대기표도 없었고 프리미엄도 없었고 독점 조항도 없었습니다. 대신 자기 가슴에 구멍을 내고 우리 곁에 섰습니다. 왕세자가 한국 정상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오늘부로 중동의 룰은 바뀝니다. 생존은 돈가방이나 위선이 아닌 사지로 뛰어든 형제와 함께합니다. 대한민국과 영원히. 항구의 박수가 터졌어요. 하지만 저는 박수 소리를 듣고 있지 않았습니다. 시선이 다른 곳에 가 있었거든요. 사막 외곽이었어요. 항구에서 아주 멀리 지평선 가까이에 천궁포대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발사관이 하늘을 향해 치켜들어져 있었어요. 그 옆에 작은 점 같은 인형 두 개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한국 장병과 UAE 병사일 거예요. 누가 누군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그게 맞았어요. 구분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저는 가슴 주머니에서 드론 파편을 꺼냈습니다. 부하들의 피가 묻은 쇠조각이었어요. 30년간 책상 위에 놓아두었던 것을요.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천천히 쥐었습니다. 이제 이 쇠조각이 더 이상 빚이 아니었어요. 이 파편 위에 흘려진 피해 값을 치른 밤이었거든요. 잠긴 방패가 아닌 주인의 명령에 응답하는 진짜 방패로요. 사막 위에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UAE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두 깃발이 같은 방향으로 흔들렸습니다. 저는 드론 파편을 다시 가슴 주머니에 넣었어요. 심장 위에요. 이 사막의 하늘은 이제 우리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감동을 전하는 감동 유나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대한민국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선배님들 좋은 하루 되세요.